자, 반갑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10분 일찍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조금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교재 61페이지 갑니다. 자, 61페이지부터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거래계약서라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자, 여러분이 중개를 열심히 하셔서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때 거래계약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래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법에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제일 상단 봅니다. 개공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말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5년의 동그라미. 자, 2번 읽습니다. 그때 거래계약서는 개공사 둘째 줄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라 그랬죠. 자, 지금 이렇게 출발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첫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2번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자, 끈끈이 의무입니다. 누가 작성할까요? 지금 조문이 개공사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작성을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개공사도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교부해 줘야 되니까 자동으로 몇 통 작성한다? 3통을 작성해서 하나는 자기가 5년 동안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존 서류가 또 하나 나타났죠. 자, 전체 3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고 있는 거래계약서 보존은 5년입니다.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그때 개공사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옆에다가 당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자,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이 3억인데 3억으로 작성해야 되지 2억 5천만 원짜리를 하나 더 적는 것을 다운계약서라 그러죠. 그것을 이중작성 또는 거짓 기재라 그럽니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을 이렇게 흡수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는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거짓 기재하면 제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위반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으니까 위반하면 제재가 따라오겠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이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있는 2번입니다.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 찾았습니까? 별표 탁 찍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라는데 5번째 서식 어디에다가 적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약서는 만약에 내가 3억에 팔겠다, 사겠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봅시다. 바로 밑에 2번 별표입니다.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 해놓고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국토장관은 만들지도 않았지만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 그죠?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결국은 법정 서식이 없답니다. 바로 밑에 주의 돌았죠.
자, 다시 별표입니다. 거의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토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정해진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이렇게 강조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전달하지만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은 거래계약서가 중요한 서류인데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다. 이 말은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걸 잘 습득을 안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짜리 빌딩이라고 칩시다. 100억짜리 빌딩을 팔고 삽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정 서식이 없다는 말은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계약서를 적으면서도 아무데나 적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어서 개공사가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하면서 사무소에 있는 계약서를 안 가지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옆에 있는 신문지를 쭉 찢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계약서를 씁시다.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그랬잖아. 그죠? 법정 서식이 없음을 그 정도로 지금 강조합니다. 습득 안 할까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개공사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서를 못 가지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발톱에 작성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OX, O죠. 아무데나 적어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개공사들은 발톱에 작성을 안 하죠. 왜 안 하는가 하면 발톱에다가 매도인 누구, 매수인, 금액은 100억 이렇게 바늘로 새기면 되는데 발톱에 적었으면 발톱을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5년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종이에다가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를 이 정도로 강조해 놨습니다.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일단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오죠. 손톱을 작성하면 몇 개 뽑아야 되죠? 3개 뽑아가지고 쌍방에게 교부하고 개공사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손톱에 작성하지 않고 전부 종이에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정 서식이 없는데 왜 없을까요? 예를 들면 서식을 못 만드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왜 없느냐 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민법의 계약법에 들어가면 첫째 줄에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선택할 때도 자유롭고 금액에도 자유고 결정에도 자유고 내용에도 자유고 방식의 자유 등 모두 자유를 부과하니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법정 서식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계약서를 착착착착 적는 거 보셨죠? 그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고 계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폼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해당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정해서 쓸 뿐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매번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지 않나요?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발톱에도 적어도 된다. 그러니까 좀 이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6번째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 라고 하여 보완을 합니다. 아무데나 적더라도 손톱에 적더라도 반드시 적어야 될 것은 9가지가 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3번 내려오면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 동그라미 합니다. 물건의 표시 물 동그라미 합니다. 계약일자 계 동그라미 거래 금액과 계약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 금액할 때 그 동그라미 합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 인 동그라미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권 동그라미 조건이나 기한 조 동그라미 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반드시 적어야 된다. 부 동그라미 합시다. 9번 그 밖의 약정상 그 밖 동그라미 여러분 그 밖 옆에다가는 기타 이렇게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자말로 여러분 기타 사항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기타가 한자 글이니까 지금은 전부 다 이것을 그 밖에 이렇게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기타 약정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앞으로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으니까 계속 갑니다. 필수 기재는요 하면 거래계약서니까 그부터 출발합니다.
그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 부를 반드시 기재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자, 이것들이 시험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하겠죠. 이렇게 놓고 다음 중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모두 몇 개입니까? 1, 2, 3, 4, 5 해놓고 이거 답은 3개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라는 말이 들어오면 그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개, 조, 부 적어놓고 천천히 있다 없다를 찾아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까지 크게 전달했는데 지금은 제목만 알아도 이뻐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칠 때까지는 서서히 가사를 찾아가죠. 그 하면은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이렇게 따라갑니다.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기타 약정 사항, 걔가 뭐였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11월, 12월은 여러분이 테두리, 철고를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쏙 내용까지 다 부담스럽게 갈 필요는 없고 제목만 알아도 이뻐 죽겠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앞으로 기억합니다. 그 물의 인권은 이렇게 나가니까 그 물은 큰 물건이죠. 큰 물건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해서 말도 안 되지만 따라 붙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서서히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테두리를 하나 익힙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62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원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이제 계약서도 작성하고 하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도 받았겠죠. 그죠? 그런데 중개를 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겠죠. 자, 이게 도로도 안 나는데 이 땅 지금 사놓으세요. 사놓으면 내년에 대박 터집니다. 그래서 비싼 돈으로 샀는데 내년에 길이 안 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혔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를 하면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제목이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손해배상 책임이 딱 들으면 짝으로 기억해야 될 말, 보증 설정의 의무가 있다. 메모해 놓습니다. 항상 제목이 짝입니다. 짝.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보증 설정의 의무가 있다. 짝으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수업 이런 거 했었죠. 여러분이 친구하고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소주는 이렇게 나와야 짝이죠. 어떤 사람은 깻잎은 이렇게 수준 낮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겹살 하면 소주는 하듯이 손해배상 책임은 하면 보증 설정 이렇게 짝으로 붙어야 됩니다. 지금 삼겹살이 연결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애들하고 피자 먹자 그러면 애들은 무슨 말 한다 그랬죠? 콜라는 이게 짝이라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막걸리는 사이다는 이러면 내용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잡아야 된다고 업무 보증을 설정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하면 X잖아. 짝이 업무 보증을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손해배상의 책임인데 교재 62페이지 제일 상단 1번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기에는 고의와 과실을 포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의 과실에 밑줄 긋고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재산상에 밑줄 긋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손해다? 재산상 손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제일 하단 30조 2항 개공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역시 당사자에게 미칠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중개로 인한 손해는 무슨 손해에 한한다? 재산상 손해만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재산상 손해를 조금 일명 물질적 손해, 그래도 그건 같은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정신적인 손해 하고 들어오면 X다를 체크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정신적인 손해를 물어줄 방법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법에서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 되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공사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매수자가 개공사한테 찾아와서 이럽니다.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하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들어오지 않는다. 책임지라. 무슨 개공사가 그런 것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올까요? 바쁜가 봐요? 바쁜가 봐요. 어떤 분은 여자가 생겼어 이러는데 여자가 생겼다고 안 들어올 일이 있겠습니까?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면 집 샀는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동호수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개공사 보고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정신적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뭐 같은 토지를 중개하는 바람에 우리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책임지라. 그런 걸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산상 손해에 한합니다. 자, 이제 재산상 손해에 한했으니까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죠. 그럼 보정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하니까 63페이지 오른쪽 제일 상단에 가니까 보정의 종류 나타났습니다. 밑줄 긋습니다. 1번 보정보험에 가입합니다. 2번 공제에 가입합니다. 3번 공탁할 수 있다. 하여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적어볼까요? 자, 업무 보정을 설정하라는데 보정은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첫째, 보정보험에 가입하고 영업할 수도 있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공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3가지를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합니다. 3개를 다 가입하는 것은 아니죠. 자, 3가지를 다 가입하는데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지금 개공사들은 어느 것을 제일 많이 가입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것일까요? 답은 공제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뭐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 사업을 합니다. 보정보험은 보정보험 회사에 가서 가입해야 되겠죠. 보험사가 우리나라에 보정보험을 받아주는 곳은 서울보정보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탁은 법원에 가서 맡겨놓고 하는 건데 지금 노랗게 적어놓은 부분을 보정기관이라 그럽니다. 보정을 해주는 기관인데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 거의 다 어디 가입돼 있다?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곳에 가입하는 게 제일 많겠죠. 그래서 공제에 약 90%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정보험에 한 10%쯤 가입했을 거고 돈 1억을 맡겨놓고 영업하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상 공탁하는 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이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도 더 나요. 공제에 90% 가입했다면 왜 보정보험에 10%는 왜 가입했을까요? 이제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20만 원쯤 듭니다. 그런데 보정보험회사는 약 20만 원인데 공제가 23만 원쯤 돼요. 그러면 보정보험이 싸잖아. 그죠? 싸기 때문에 여기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대략 5%입니다. 5%. 나머지 5%는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니까 다음 주에 수업하겠지만 협회는 지부장, 지회장 선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장, 노원지회장 이런 지부지회장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졌는 사람은 열받으니까 저 인간이 있는 동안에는 나는 협회 안 가. 그리고는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게 5%쯤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금액이 좀 싸니까
또 협회에 대해서 열받았으니까 그래서 한 10%쯤 가입하고 나머지 90%는 거의 다 공제에 가입합니다. 공제가 보험료가 한 2, 3만 원이 좀 비싸더라도 협회에 가입돼 있으면 사무소 개업할 때 태극기, 함, 신문 이런 거 많이 서비스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거의 다 공제에 가입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4, 5월 달 되면 지도 감독 올라갑니다. 중개사무소가 투기를 하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아까 거래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 그랬죠. 5년을 보존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독 올라갈 때 감독 관청에서 협회와 같이 나가니까 협회는 우리 회원들한테 날짜를 알려줘요. 4월 1일 간다. 너는 5월 1일 간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날짜를 아는 게 좋다. 모르는 게 좋다. 아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3만 원을 더 비싸도 덕이 다 되는 게 있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90%는 공제에 가입한다 이 뜻이에요. 아, 우리 쌤이 협회가 다 가르쳐 준다더라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방법은 3가지인데 공제를 잘 많이 가입합니다. 방법 됐고 이제 내려가면 2번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설정 금액에 별표 탁 찍어놓고 자 법인은 얼마 가입합니까?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이상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사 얼마? 1억 그리고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지협은 1,000만 원을 가입합니다. 금액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얼마를 가입해야 되느냐 하니까 법인은 얼마? 2억. 법인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사무소에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는 얼마? 1억을 가입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를 개인이라 그러죠. 개인은 얼마 가입한다? 1억을 가입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을 가입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3, 4년 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 가지고 있다. 얼마 가입해야 됩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금액을 묻는 문제예요. 답이 얼마죠? 자, 법인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1억, 1억이니까 얼마? 5억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건 그렇고 지금 공인중개사는 그죠? 1억을 가입하고 영업을 한다는데 지금 1억을 가입하는 그 1억이라는 금액이 높은 금액일까요? 낮은 금액일까요? 아주 낮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가를 한번 감각을 살려보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개공사들이 한 달에 몇 건을 할까요? 잘 모르죠. 뭐 10건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건도 못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끼리 말해서 막 2건만 했다고 칩시다. 한 달에. 그러면 한 건은 매매, 하나는 아파트 임대라고 칩시다. 그럼 매매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금액 나름이죠. 금액 나름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3억짜리 아파트 하나 매매하고 1억짜리 전세 계약 하나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건에 매매 3억짜리, 전세 1억짜리면 2건에 금액이 4억이잖아. 그럼 4억에 대해서 계약금 언제, 중도금 언제, 잔금이 돌아가는데 개공사들은 손해를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라? 1억을 책임지겠다. 금액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공인중개사는 대략 한 5억쯤 가입해놔야 돼. 법인은 10억쯤 가입해놔야 돼요. 그게 현실적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까 보셨죠?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 대략 2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5억을 가입하려면 100만 원 들어. 그러니까 현재 개공사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못 올리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다고. 지금 경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나 법인들은 경매도 하면 상가 하나 뭐 경매 받았다 하면 6, 7억 이게 예사잖아. 그죠? 그런데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가입됐으니까 이게 아주 약한 금액이다 라는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 수업을 처음 할 때는 공인중개사 2천만 원 가입하라 그랬어요. 2천만 원. 근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공인중개사는 5천만 원 가입하라 하다가 10년쯤 지나니까 1억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1억으로 바뀐 지가 지금 10년 다 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금액은 반드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다 하면 그 자체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개정이 되는지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많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요. 다 알아요, 협회에서도.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기껏 외워놨는데 바뀌었다더라 이러면서 짜증내면 안 되고 속으로 바뀌어라 이래야 된다고.
바뀐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알고 출발한다 라는 의미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자, 가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 금액은 이렇습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3번 특히 그럼 이렇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3번에 첫째 줄 줄거 쫙 긋습니다. 개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줄 거는 씁니다.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됐고 내려가면 보정 변경 재설정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관계정서의 교부 의무 천천히 보시고 이제 본론이 넘어가면 3번입니다. 이게 왜 본론인가 하면 어차피 이걸 가입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기 위해서 가입했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책임져 주느냐를 보라 이 말이에요. 3번에 1번 보증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여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 밑줄 긋습니다. 보증기관에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서류를 가져갑니까? 하니까 1번 별표 가장 중요하죠. 의뢰인과 개공사의 손해배상 합의서 이거는 별표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만약 이 서류가 없다면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로서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 간다라는 단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읽어는 드렸는데 만약 여러분이 저 개공사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이제 청구를 하겠습니까? 읽어 드렸잖아 지금. 그죠? 잘 이해를 못할까봐 그림으로 전달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얼마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자, 중개업을 하다가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를 입은 여러분들은 개공사에게 2천만 원을 물어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래 맞다 하면 뭐가 나온다? 합의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합의서를 우리는 손해배상 합의서라 그럽니다. 이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구해라?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해라 이랬습니다. 보증기관이 어디죠? 보통 공제에 가입됐으면 협회에 가고, 그죠?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회사에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가서 청구를 하는데 청구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기는 쉽지만 이럴 수가 안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2천만 원 손해를 지금 입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나 손해를 안 입혔다. 이런 경우가 더 많을걸요? 나는 손해를 입었는데 개공사는 나 손해 입히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소송 들어갑니까? 소송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답이 나와버렸는데 자, 보통 의뢰인은 나는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근데 공인사는 나는 손해를 안 입혔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 1번 머리를 쥐 뜯어본다. 뭐 이렇게 방법이 있어야 되지. 소송 바로 팍 가는 거야 그게. 머리를 쥐 뜯어본다. 가서 덜어 눕는다.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간다. 삽은 왜 들고 갈까요? 묻으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때리려고 이래야지. 그죠? 그래서 1, 2, 3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했다시피 뭐 해야 된다? 소송해야 돼요. 그런 소송을 뭐라고 부른다? 민사소송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1번 화해 부치입니다.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사람이 2천만 원 손해 입었어 하는데 공인사가 나 손해 안 입혔다. 지금 이러잖아요. 싸우지 말고 1,000만 원씩으로 화해하세요 그럽니다. 그럼 두 사람이 그래 됐다 1,000만 원을 화해하겠다. 그러면 화해 조서가 나옵니다.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민사소송은 청구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뢰인이 나 1,000만 원으로 화해를 못하겠다. 그럼 얼마를 해주는데 청구해봐라 그럽니다. 청구하라 그러니까 나 1,500만 원 해줘야 되겠다. 청구를 하니까 공인사가 그래 해줄게. 그러면 청구에 대해서 성락이 일어났죠. 그걸 청구 인락 조서랍니다. 이거를 가져가도 되고 세 번째 화해도 청구도 안 된다. 나 무조건 2천만 원 해달라. 이 사람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겠죠. 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 합의가 안 됐다면 이런 서류를 가져갈 수도 있다. 시험에 좀 이렇게 돌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재에는 조정조서라는 것도 보이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조정 이런 가지는 몰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항상 민사소송은 화해, 청구, 판결이라는 순서를 거쳐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탁 만들어지죠.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가져갈 수 있는 서류는 하면 첫째 합의서,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판결문 하면 4개 나오잖아. 그죠?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아닌 놈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지금 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수업을 오랫동안 해보면요. 우리 성인들은 가져가는 서류는 이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은 생소한지 몰라도 시험 칠 때까지는 잘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성인들은 한 발만 옆으로 딱 벗어나면 또 떨어집니다. 한 발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요즘은 소비자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소비자보호원, 소보원에 가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시험 이렇게도 올라온다고. 자, 그러면 OX. O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한 3년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합의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는 소송을 냈으니까 화해, 청구,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은 소비자보호원으로 갖는 모양이지. 그럼 거기서 작성한 합의서를 가져갈 수도 있다 하면 맞잖아. 일단 합의가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좀 더 강조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변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그래,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두 사람이 합의가 돼 있느냐 하는 의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큰 2번, 원래 문제기도 한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제한 해놓고, 보증기관은 보증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고, 2번, 개공사는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데, 3번, 작은 별표입니다.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 놓고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은 보전하여야 한다. 보전이라는 말은 채워놓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중개업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해서 물어줬다면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해야지. 더더욱이 이빨 깨물고 해야 되죠. 2천만 원 손해를 입혔으면. 그러면 다시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고 영업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원래 시험에서는 다시 30일 내로 가입하고 해야 한다. 30X 그게 원래 답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봅니다. 손해배상으로 물어줬다면 며칠 만에 가입하고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고 만약에 공탁을 했다면 부족하게 된 금액을 채워놓고 해야 된다라는 취지 됐죠.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한다. 이렇게 느낌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의 큰 틀을 하나 엮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들어옵니다. 5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원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제목 계약금 등의까지 줄 거놓고 밑에다가 적습니다. 이 단어는 얼마나 독특한가 하면 지금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제목부터 잡기를 계약금 등 하면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하는 거다.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계약금 등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짚어야 될 것,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도금까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잔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이런 제목이 딱 뜨면 여러분들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제목이 딱 붙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에스컬로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에스컬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고 이 에스컬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론 시간에, 학개론 시간에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부터 쫙 연결해야 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서 계약금 등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인데 이것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에스컬로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연결을 탁 해놓습니다. 자, 봅시다. 첫째 조문. 지금 첫째 조문이 전체 50%입니다. 64페이지 하단에 1번, 5번에 1번. 개공사는 봐요 나오잖아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밑줄 딱 긋습니다.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을 그 말이잖아요. 등을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 줄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 표시할 것. 하여야 한다로 시험에 한 3번 정도 올라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죠.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 갑,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두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집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약이 딱 이루어지면 거래가 불안해져. 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3억에 사고 팔았다고 계약이 성립됐다면 보나마나 계약서를 적겠죠.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잔금 1억 적으면 이 매수자는 계약서만 보고 돈 갖다 주러 갑니다. 1억, 1억, 1억 이렇게 막 갖다 주러 가는데 갑은 을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 물건을 병이라는 자에게 다시 매매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중매매랍니다. 이중매매가 일어난다고. 자, 그러면 물론 갑은 한번 팔았던 집을 다시 팔아 처먹으면, 이거는 처먹으면 그래야 되죠. 처먹으면 형사범죄로서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받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등기가 넘어간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이 매수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수자는 불안한 위치에 와 있는 거라. 그 불안한 위치에 와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하는 제도가 없을까 하고 도입을 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지금 제가 매수자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을 느껴보라 그랬는데 여기 당사자는 매도인도 당사자니까 매도인은 돈을 받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매도인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합니다. 을이 3억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2억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잔금만 지불하면 끝나겠죠, 그죠? 그런데 을이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을이 말하기를 갑에게, 야, 나는 지금 2억까지는 잘 지급했잖아. 근데 내 사정에 의해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니까 막 2억 돌려주고 끝냅시다. 돌려주세요. 그럴까요? 돌려달라간다고 또 매도인이 돌려줄까요? 근데 매도인은 그럼 돌려도 안 주면 이 집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나마나 을이 갑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2억까지는 잘 지급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등기부터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1억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넘겨준다, 안 준다? 아, 고개 살살살 늘잖아 봐요. 만만찮죠? 3억짜리 물건을 2억 받고 등기부터 넘겨준다는 게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는 여러분 사정이지만 갑도 불안한 위치에 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두 사람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좀 불안하지 않게 계약이 이행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읽었지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을은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잔금 1억을 계약금 등이라 그러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깁니다. 맡기니까 이를 예치 명의자라 그러는데, 자, 누구 이름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1번 개공사 이름으로,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 이름으로 이 대금을 금융기관에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공제사업자가 누구죠? 아까 보셨죠? 공제사업은 협회가 합니다. 협회에 또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맡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딱 들어보면 아,
반드시 맡겨야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200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2017년이면 거의 18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면 돈을 어디 맡기라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제도는 할 수 있다. 임의적이기 때문에. 왜 임의적으로 그러는가 하면 국가가 법을 만들면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없던 제도를 만들면서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맡겨야 한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띵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돈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죠? 그러면 또 매수자가 내가 저 샀는데 돈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돈이 다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갑하고 을은 3억에 사겠다 팔겠다만 결정하면 나머지를 다 해주는 제도.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 도입된 제도라서 17년 동안 임의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한 2, 3년 지나면 20년 되잖아. 그죠? 그러면 국가가 법을 바꿔요. 계약이 체결되면 예치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지금은 임의적인 사항이다 라는 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자, 밑에 박스 보시면 거기 1번 기업 개공사 있죠. 개공사의 줄 딱 긋고 그 다음에 니언부터 시효까지 니언, 디걸, 리얼, 미언, 법, 시효 딱 묶어놓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자는 누구라 그랬죠? 1. 개공사 이름으로 맡길 수 있고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는데 거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보니까 은행, 보험회사 이런 거 나오죠. 뭐 보험회사는 우리말로 하면 삼성생명 뭐 이런 거겠지. 우체국, 최신관석, 에스컬로업자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금 다 외우는 건 무리입니다.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맡길 때는 개공사 이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면 틀린다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체크해놓고 이제 이 단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2번 역시 별표합니다.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개공사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단원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매수자가 저 아파트를 샀는데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잔금 1억 돈이나 작습니까? 3억을 개공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맡겨놓는다. 그러면 개공사가 이 돈을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개공사가 보험 등에 가입을 해놓고 사고가 나면 여기서 물어준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이라도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개공사가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는 단원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 기관들은 비교적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에요. 은행, 예를 들면 국민은행 이 말이잖아요. 보험회사, 예를 들면 삼성화재 뭐 이런 거잖아요. 최신관서 우체국들은 공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2번에 1번 개공사는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공사 명의로 그랬잖아 봐요.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개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 방법, 반환 채무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줄 것입니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사항을 약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나 이 돈을 뭐 어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가 나면 여기서 물어준다 라는 것을 약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2번 내려옵니다. 이때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봐요. 자기가 나오잖아. 그죠? 자기의 동그라미. 자기가 누굴까요? 개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죠? 하니까 어떤 분은 숨도 안 쉬고 오빠 이런 소리가 있는데 오빠 같은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형부, 개사코 뭐 자기가 형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때 자기는 누구다? 개공사를 이야기하죠. 개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당연한 소리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것도 시험에 거의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등을 맡겼을 때 경호사가 자기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자기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경비와는 별도의 통장에 관리해야 되고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함부로 인출할 수는 없다. 그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2번도 읽히시면서 3번도 중요합니다. 그때 계공사는 또 나옵니다.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또 자기가 나왔다. 그죠? 자기가 누구죠? 그 계공사를 이야기합니다. 또 오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고 그죠? 그 자기 오빠하고 진짜 친오빠하고는 어떻게 구분할지 몰라. 하여튼 오빠라고 부를 때 나중에 숙제로 한번 관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분은 그 구분할 줄 알아요? 진짜 친오빠하고 그 오빠하고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오빠로 할 때. 친하게 안 불러요. 예? 친동생은 저를 친하게 안 불러요. 어떻게 친하게 안 부르면 어떻게 부르는데? 성질나게 부르는가? 오빠랑 안 부르는데 야라고. 야라고. 그러니까 그 오빠는 그냥 오빠 부르고 친오빠는 오빠라고 안 부른다고. 남자라서 이 질문 잘못해. 그 오빠하고 친오빠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친오빠는 짧고 그 오빠는 길고. 그 오빠는 짧게 부르고 친오빠는 길게 부르고 친오빠는 짧게 부르고 오빠 이래 부르고 그 오빠는 오빠 이래 길게 간다고 불러보신 모양인데 하여튼 그 오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땅의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금 이야기했죠. 밑줄 긋습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놓고 당사자에게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죠. 자, 계공사 자기 명의로 맡겼을 때는 함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것에 대해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놓고 어느 보증보험에 어떻게 가입했다라고 약정을 하고 가입했다라는 것을 말로만 해야 된다. 정서를 교부해줘야 된다. 정서를 교부해줘야 된다 뜻이죠. 자, 그럼 내용은 이해가 됐을 거고 시험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했을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익히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금지행위입니다. 아, 금지행위 양도 많죠? 또 중요한 단원이 따라옵니다. 1교시니까 10분 쉬었다가 출발을 합니다.